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아침 내내 시끄러웠던 것이 스위스 이야기였어요. 웬 스위스 이야기까지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스위스 프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내일 모레 스윙스로 여행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이 환전을 안 해놨어요.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좀 황당한 결과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는 6개국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로, 엔,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하고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마지막이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통화들은 상당 부분 안전자산 통화라고 계산을 하는 쪽이고, 여러분들 스위스에 있는 비밀금고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자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유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큰 쪽인데 차트 한번 보시죠. 11년도 9월 이후에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의 최저 환율을 픽스를 해놨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고정 환율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긴 음봉,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달러당 스위스 프랑이 1 스위스 프랑이 좀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장중 저점이요 0.74까지 떨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30% 정도 그냥 강세 쪽으로 아예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가 직격탄이겠죠. 마지노선이 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이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던 스위스 프랑이 어제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0.8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난 아닌 거죠. 하룻밤 사이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위기 당시에 유로화가 자꾸 이제 약세로 쏠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더 올라왔을 거고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것만큼 스위스 프랑을 사는 매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강세의 마지노선을 1.2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GDP 대비 70%를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어요. 네, 상당한 수준인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로화가 빠지면 빠질수록 문제가 생길 테니까 유로화를 계속 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 쪽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계속 시장에다가 내다 던져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멍석 깔아준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로화는 밑으로 더 쏠릴 것 같다라고 본 거죠. 유로화가 더 쏠리면 자기네들은 강세 쪽으로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국면이 도래한 거고 거기에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환율제를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에 저건 가봐야 1.2 스위스 프랑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에서 이제 얘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까지 억눌려 온 스위스 프랑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스 프랑은 강세 쪽으로 슈팅이 나오겠죠. 어제 달러와 유로에 대해서 저 반응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로화 매집에 대해서 가장 큰 손이었던 스위스가 더 이상 유로화를 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유로화는 조금 더 밑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겠죠. 약세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유로화가 약세로 쏠리게 되면 상대 통화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제가 올해 초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 시장은 재미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하방 경직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원화가 상대 강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좀 짚어보죠. 일단 달러가가 오른다.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선호도 쪽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진다. 위험 회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 페이지씩 보면은요. 안전자산의 대명사라고 보여지는데요. 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강세죠. 어제 5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포맥스 보고 있는데 예. 달러도 빠지고 유로도 빠지고 엔화도 빠지고 다 빠지는 갑자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인은 스위스 프랑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 달러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쏠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 그림이 나왔고 또 하나의 안전자산 미 채권 10년물 T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TB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계속 빠집니다. 수익률이 빠지다 이제 1.7% 레벨까지 떨어집니다. 채권 수익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미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유출을 좀 해보면 그럼 위험자산은 어떻게 될 거냐. 신흥국 쪽의 펀드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플로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쏠리고 있는 국면에서 달러 강세가 더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죠. 요즘에 중국 증시 굉장히 핫한데요. 네. 중국 뭐 자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이 후광통으로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중국 쪽에서 돈 많이 빼고 있습니다. 신흥국 쪽으로 돈이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도와는 반대되는 케이스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보시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원화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면 오케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엔화도 일본의 엔화도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을 때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엔화 약세가 부러지면서 강세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당국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본의 엔화와 동조화 움직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원엔 재정 환율이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원달러가 다소 좀 안정세를 취했는데 이 이유는 엔화의 약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거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추해 보건데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오늘 시장에서도 슈팅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 원화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통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진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위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으로의 매입 탄력성은 떨어질 거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이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반등 타이밍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일링 PBR 1배 여기까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의 평균치가 1850입니다. 빠지면 1850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급등 없는 대한민국 위기 절대 없다라는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수급이 돌아 나오는 타이밍, 시장이 돌아 나오는 타이밍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렇죠.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도가 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정도도? 감사할 것 같거든요. 예. 매수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매도가 주는 시점에서도 시장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외국인들이 무섭게 사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도가 멈춰주니까 오른 거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매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불리한 건 받아들이고 반전되는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를 통해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수의 방향성까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종목별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의 노조와 관련해서 일단 노조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상은 현대차의 승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재벌 쪽한테 상당히 많이 유리한 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난번에 저 한전부지에다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국가에 이바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가에 이바지해서 이쁨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대차 쪽에서는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현대차의 총 노동자 수는요 46,000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빚을 보게 되는 부분은요. 6천 명 가량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현대차 서비스 출신 조합원 여기만 인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6대 그 페이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상여금 당연히 포함됐을 거고요. 귀양 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요거 맨 마지막은 좀 저도 좀 그렇긴 개인적으로 하네. 놀랐어요. 단체 상해보험 여기까지 다 통상임금에 네. 포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게 되면 현대차는 일단 상여금 규정에서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는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 고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던 예전의 현대 서비스 이쪽의 노동자들만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이게 최악으로 갔으면요. 돈이 얼마가 나갔을지 몰라요.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뭐 15조 얘기도 있었고, 네. 5조 얘기도 있었고요. 13조 얘기도 네, 있었고. 그리고 소급분까지 얘기하면 13조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판결을 종합해 보니까요. 10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호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인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안 먹히잖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오늘 통상임금이 현대차한테 불리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1.7% 빠지고 있겠습니까? 급락했을 겁니다. 근데 시장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시가총액 이익 기업이고 네. 통상임금 관련돼서 우려된 부분들이 해소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향후에 3월 인단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번 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뭐 그 협의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네. 주도권을 누가 지냐 싸움인데 이번에 노조 쪽에서는 항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법원 판결은 현대차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지니까 임단협에서 주도권은 현대차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상임금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현대차 정말 어려웠을 텐데 최악으로 시장 분위기가 흐르진 않았다. 법원 판결이 흐르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